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베스트먼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3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만 쳐다보면서 최근 미국 시장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국 시장에 상당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로서 최근에 하락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물론 또 적절하게 추가 매수로 조금씩 대응하면서도 시장이 과하게 꺾이는 것은 아니까 좀 관찰을 하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더 이상 미국 주식이 상승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도대체 트럼프는 왜 저러느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아서 제가 정치 외교 그리고 국제 정세와 관련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 그래도 상당 기간 있어 봤던 아주 약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자로서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하는 거를 좀 공유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많은 내용들 중에서는 뇌피셜이 상당 부분 섞여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망상에 빠지고 공상에 빠지면서 해봤던 생각들을 공유 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주셔도 될 것 같고, 또 때로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트럼프 취임식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취임을 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죠. 근데 저는 취임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트럼프의 정치적인 방향성을 지지하거나 그래서 인상적이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다만 저는 트럼프가 그렇게 진지하게 어떤 스피치를 하는 거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만나 뵙게 되는 고객분들한테 다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되시면 트럼프의 취임식 전문을 한번 봐라. 아니면 정말 시간이 되면 그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라. 트럼프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보면 앞으로 우리가 4년 동안 어떤 시장을 살아가게 될지 우리가 좀 감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트럼프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단순히 경제 하나로만 결정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는 취임식을 보시면 정말로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마가 하겠다, 그거는 저희가 그동안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트럼프는 정말로 미국이 더 이상 great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야, 바이든이 미국 가지고 잘 못했으니까 내가 정말 우리 나라 잘 살게 해줄게, 그냥 그게 아니고 America is not great anymore 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선에 출마했다라는 것을 저는 취임식에서 알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특정 정치색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트럼프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마약 문제 심각하고요. 이민자 문제도 심각하고요. 젠더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PC, Political Correctness 관련된 문제들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는 정말로 미국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의 내부적인 문제들이잖아요. 아마 트럼프는 4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정치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같은데, 이렇게 안쪽에 집중을 하려다 보니 트럼프 입장에서 되게 거슬리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대외 불확실성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중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지금 우리가 떠들고 있는 관세라고 하는 주제와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가 정말 미국 내부에 집중을 하면서 정말 많은 역량을 미국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쓰기 위해서는요, 정말 글로벌 정세에서 미국이 단극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미국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하나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뭔가 눌러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트럼프가 굉장히 불편해할 만한 거는 뭐냐면, 중국이 미국 근처까지, 그러니까 아메리카들까지도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거에 있어요. 사실 캐나다랑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멕시코랑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미 미국 사회 속으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침투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이게 굉장히 짜증났을 겁니다. 굉장히 신경 쓰이고요. 그래서 관세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을 아마 압박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트럼프가 관세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던 이유는 저는 2018년도에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의 평가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2018년도 때 미중 무역 분쟁의 최종 승리자는 당연히 미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생각보다 그때 많은 대가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관세라고 하는 카드를 활용을 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중국의 반응이 그렇게 트럼프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반응도 트럼프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관세와 관련된 말 한마디만 꺼내도 시장이 굉장히 패닉을 하면서 트럼프가 의도된 대로 움직여줬어요. 근데 저희가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다 보니까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관세라고 하는 거는 최종 목적지는 아닐 확률이 되게 높다 하는 분석도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저게 엄청난 진심은 아닐 거다라고 언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장이 미리 알고 있고 중국도 지금 보건데 정확한 건 조금 더 스터디를 해봐야 되겠지만 중국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이미 중국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상당한 준비를 해놨다. 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치를 아마 충분히 못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정말로 관세를 부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냥 카드일 뿐 협상 카드용이 아니었다. 나 이거 정말로 하려면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키고 충격을 주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 목요일이었죠. 캐나다하고 멕시코 대상으로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거를 그동안 한 달 정도 유예를 하다가 정말로 부과를 하게 되면서 이제 어제였죠. 우리 시장으로는 아마 오늘이 될 것 같은데 3월 4일자 부터 바로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10% 매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강수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주말간에 봤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이죠. 저는 우크라이나 협정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평가를 하십니다. 뭐 젤렌스키가 뭐 너무 차일드시했다, 정말 프로답지 못했다. 물론 개인적으로 동감하고요. 근데 반대로 또 미국의 백악관이 너무 젤렌스키 약소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너무 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희는 그 정상회담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상회담 자체도 광물협정에 서명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고요.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강력하게 광물협정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가 알려지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천연 광물과 히토류들이 매장되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히토류 관련해서 그리고 광물 자원 관련해서 글로벌 1등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은 업스트림 쪽에서 그동안 과거 2010년대부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업스트림을 꽉 쥐고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한 달, 두 달 정도 전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그린란드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덴마크랑 싸우고 또 막 그랬잖아요. 그린란드도 결국에는 목표는 저는 광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물에 대한 접근을 하는 동시에 지금 이 광물 협정의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광물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수익의 절반 이상을 재건기금에 넣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 있는데 그 재건기금 자체는 거의 사실상 미국이 컨트롤하는 기금이다 보니까 미국은 이 기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줬었던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지원금들을 조금 회수하려는 목적도 있지 않을까 일석이조의 목적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젤렌스키가 백악관에 와서 한다는 말이 결국에 한마디로 줄이면 그냥 해줘 도와줘 이것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쉬웠던 건 뭐냐면 젤렌스키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떤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는 젤렌스키를 참 응원해주고 싶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정치인 그리고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런 자리를 갈 때는 결국에는 정치인들은 내가 이만큼 줄 테니 너는 뭐 줄래? 라고 하는 그런 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내가 뭘 줄게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고 우리가 지금 너무 억울하잖아. 저 푸틴 쟤 하는 거 봐라. 쟤가 나쁜 놈이고 우리는 이너센트하다.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다. 하는 거를 계속하면서 자꾸 도와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특히 이제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을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넌 뭐 줄 건데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대답이 안 나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젤렌스키가 사실 국제 무제에서도 이번에 뭐 트럼프와의 회담뿐만 아니라도 유럽과 소통을 함에 있어서도 스스로를 저는 고립시키고 있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왜냐면 유럽에 가서도 젤렌스키가 똑같이 대응하는 거를 저는 몇 번 봤거든요. 기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자리는 저는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굉장히 상대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게 이미 불편한 거예요. 그런 젤렌스키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압박하고 가능하건대
바라건대 쳐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바라는 거는 저는 크게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젤렌스키가 정말 너클 언더 하는 거죠. 완전히 엎드리고 들어와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와 주거나 아니면 정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젤렌스키가 자기 발로, 물론 그거 가능할 것 같지는 않지만 자기 발로 물러나는, 국제 무대에서 물러나는 이런 둘 중에 하나의 상황으로 갈 길을 아마 트럼프는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트럼프가 막상 나서가지고 자기가 진짜 싸우기에는 조금 급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날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 말싸움을 하는 거는 벤스 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 사실은 트럼프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막 쏟아내주고 그리고 트럼프는 중간에 갑자기 한두 마디씩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그거의 코어 메시지는 저는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You do not have any card. 이게 굉장히 큰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이런 자리까지 올 거면 너가 분명히 준비돼서 와야 됐을 거고 뭐 복장에 대한 이슈, 뭐 기자들이 제기하는 그런 이슈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코어 이슈만 다뤄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분명히 거의 없다라는 거를 젤렌스키한테 각인시켜주고 젤렌스키가 거기서부터 어떤 무력감을 느끼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본의 아니게, 물론 의도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건드리게 된 게 주식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뭐 관세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들 뭐 등등 모두 다 포함해서 M7을 기준으로 조금 좋지 않은 모습들을 최근에 보였었죠. 특히 이제 저번 주에 많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저는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 며칠 동안도 강의의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금융시장이 뭘 가장 싫어할까요? 그럼 되게 단순하게 많이 나오는 답변이 가격이 떨어지는 걸 싫어한대요. 근데 사실은 그건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좀 접근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 글로벌 금융기관들, 헤지펀드, 사모펀드 이런 친구들은요. 가격이 하락할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역배팅하면 돼요. 숏 치면 되고요. 풋옵션 사고 선물 매도 포지션 잡고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융시장이 굉장히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내가 종잡을 수 없을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세와 관련해서도 그래요.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근데 정확하게 언제까지 몇 퍼센트 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근데 금융시장이 바라는 거는 그런 확실하게 해줘서 자기네들이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를 아마 바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안 한다 했다가 하고 한다가 했다가 안 하고 뭐 자꾸 질문이 들으면 we'll think about it, we'll talk about it 이러면서 자꾸 뭔가 어떤 협상의 시간을 계속 연장시키려는 그런 것들을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 저는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본격적인 뉴스가 떴을 때 M7 업체들,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떨어진 게 되게 개인적으로 신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관세의 영향을 엄청 크게 받지는 않아요, 이 친구들이. 뭐 엔비디아가 됐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애플, 메타, 아마존 이런 친구들은요. 어쨌든 서비스 쪽 그리고 B2C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통 제조업, 일반 제조업 그리고 베이직 마테리얼 이런 쪽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저번 주 목요일 날 주가가 떨어졌던 거를 보시면 정말로 관세가 부과되는 거로부터 마이너스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테크 업체들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저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M7 업체 자체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금융시장에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시장이 감정적으로 백악관의 경고를 날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 이렇게 되면 우리 그냥 다 던져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를 조금 경계할 수밖에 없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래서 감정적으로 나 이렇게 가는 거는 내가 별로 원하는 게 아니야 하는 거를 백악관의 신호를 주면서 트럼프가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시장과 척을 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발언들이 이제 메인 스트리트가 월 스트리트보다 지금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월 스트리트가 그동안에 올라왔으니까 메인 스트리트를 신경 쓰기 위해서 월 스트리트를 조금 눌러놓는 것도 감내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맥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키워드가 stagflation이죠. 경제학 용어로는 stagnation과 inflation의 이제 합성어인데요. 일반적으로 infl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가 올라오고 경기가
경기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그래서 수요가 공급보다 조금 많아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디플레이션은 수요가 꺾이고 물가가 하락하는 거죠.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는 하락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구조입니다. 사실은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면 정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려주게 되면 내려주는 대로 물가가 튀어 올라가고요.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가 계속해서 꺾이기 때문에 참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 있는 경제를 살리기가 되게 어려운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수요 쪽 쇼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수요 쪽 쇼크가 아니고요. 공급 사이드 쇼크입니다. 분명히 경기가 안 좋아요.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공급이 더 적어버리는 거예요. 기업들이 엄청난 쇼크를 느끼면서 공급을 확 줄여버리면 수요가 꺾이면서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물가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미국에서 특히 최근에 고용 지표도 조금씩 꺾이고 있고 제조업 지표들도 그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경기가 꺾이는 거 아니냐. 근데 관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물가가 안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공급 과잉, 그러니까 상대적인 공급 과잉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공급 과잉을 만들어주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다르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수요를 조금 더 충격을 일시적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나마 인플레이션을 조금 해소시켜주는 동시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의 1년차 때 수요 쪽에 어느 정도 충격을 주게 되면 전 정부 탓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3년차, 4년차 가는데 경기가 꺾여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왜 그러냐면 이건 트럼프 1년차, 2년차 때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인한 경기 하락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1년차 때 갑자기 이런 수요가 꺾이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야 이거는 바이든 탓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이끌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반대로 그런 트럼프가 주식시장이 됐든 메인스트리트가 됐든 일시적으로 그런 충격을 주기 위해서 완전히 시장을 버릴 거냐? 그것도 저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미국은 이미 금융시장이 너무 발달했고요. 실물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금융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과하게 꺾이면 401k를 포함해서 굉장히 미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금융시장이 실물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 이상 금융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트럼프가 또 반대로 그동안과는 반대로 굉장히 시장의 호재성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시장을 조금 주무르려고 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안정적인 추세선상의 시장을 놓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왔어서 남겨져 있는 그 현금을 조금씩 제가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ETF들을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방 미국 시장이 무조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이런 정책의 방향성상 그런 반등이 조금 나오기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확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시장의 추세가 완전히 꺾여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시나리오도 저희가 분명히 대비는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저도 분명 안타깝지만 조금 손절을 치면서 좀 정리를 하고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찾아올 한 2달, 3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는 하지만 굉장히 민첩하고 애자일하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